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노동절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고 127년이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신체를 써서 노동하는 필수 업종 종사자와 말로 일하는 CEO 사이의 부의 불균등이 더욱 심해지자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노동정인 오늘 연방 실업수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7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의회신문 더 힐에는 근로자를 도와 부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팬데믹 기간 중 큰 돈을 번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을 시점이 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이 왜 팬데믹 환자가 늘어나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등을 이유로 텍사스 주지사 지지율이 크게 내려갑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가 낙태법을 통과시킨 텍사스주와 사업 관계를 끊는 시조례를 투표합니다. NFL이 선수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표현을 하는 헬멧을 쓰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강해진 탈레반이 막아서 갇혀 있습니다. 미국도 탈레반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만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5월의 첫날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하고 있죠. 이 메이데이 노동절로 하는 것이 미국에서 1886년도에 아주 그 큰 파업이 있었고 그 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노동절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세계에서 그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했었고요. 미국은 그 같은 그 미국의 그 모습 폭력적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그 시위를 노동절이 될 때마다 상징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 그 사이에서 노동절을 하자 해서 그게 바로 1894년도 6월 28일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민주당 대통령이 연방 공휴일로 서명한 겁니다. 미국에서 연방 공휴일이 되기 전에 항상 어떤 주정부라든가 아니면 시정부에서 먼저 이 같은 연방 공휴일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기념하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연방에서 공휴일로 정했는데도 주, 카운티, 시정부에서 우리는 공휴일로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의회신문 더 힐에 엘리자베스 탄디 셔머라는 분이 로열라 유니버시티 시카고에 있는요 부교수로 계시거든요. 이분이 왜 우리는 노동절을 축하해야지 되는가 하는 기고문을 써서 과거의 노동절이 선포되기 이전이요.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또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노동절을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 하는 그 학자로서의 시각을 반영한 기고문을 썼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절 하면은 세일도 많이 하고 물건 사는 날 그리고 끝나면 바로 학교가 개학을 한다. 여름의 끝이다. 바베큐 파티하는 거다. 할러데이다. 100년 이상. 1894년 6월 28일에 노동절이 연방 공휴일이 됐으니까 127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어도 재난이 있었어도 항상 그 일하는 사람들을 뭔가 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노동절은 이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1882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오래전이죠. 그때 9월 5일에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밖에 이제 그쪽에 항구가 있으니까 무역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1882년이었는데도 남자, 여자 또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 해서 10,000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맨하탄에서 행진을 했죠. 굉장히 평화로운 행진이었다고 하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말이잖아요. 1882년이면은 그때에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는 아이들도 돌보고 쉬기도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너무 장기간 담배 공장에서 뭐 그 밖에 뭐 등등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평화롭게 행진을 했고 그 행진은 피크닉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니온 스퀘어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1882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가요. 별로 주목을 해주지 않았어요. 맨 뉴욕타임스 마지막 장에 실렸답니다.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오래된 신문이에요. 처음으로 우리 8시간씩 일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기보다도 훨씬 전에 1850년대 생긴 신문이니까요. 그래서 별로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뉴욕의 맨하탄에서 있었던 시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 같은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정부, 시정부에서 우리 공식적인 할러데이를 하겠다 하면서 조금씩 할러데이로 하기도 했고 제일 처음 이 같은 것을 요구한 뉴욕 같은 경우는 연방 공휴일 되기 전에 1887년경이 돼서 이제 그 할러데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도에 제일 처음에 시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지만 1884년도에도 다시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문제에 미국이 왜 메이데이 5월 1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1886년도 5월 4일에 시카고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헤이마켓 공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세계에서는 이미 노동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이전에 이 사건을 1886년도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제 메이데이는 계속 이어져 간 거죠. 그때도 연방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공장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시위가 있었어도 그리고 나서 열차 공장 시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6개 주에서 그때는 다 산업사회 막 시작하고 이럴 때니까 열차 산업, 열차로 모든 것이 다 됐었던 그런 때잖아요. 물류 같은 것이 26개 주에서 문을 닫았고 그러자 연방 대법원이 당시의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연방 군대를 이 사건에 개입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숨졌거든요. 36명이 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열차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 파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노동절을 연방 할러데이로 서명을 한 게 1894년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시위, 그런 날을 기념하고 싶진 않았고 제일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은 1882년 뉴욕이었고 뉴욕도 이제 이 독립기념일에서부터 추수감사절에 이르는 그 사이에 이미 연방에서 공휴일로 하기 전에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클리블랜드 민주당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9월의 첫날을 노동절로 하자 해서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뉴딜 정책이 있었고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요.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뭐 1935년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나서 60년대는 민권법 통과되고 아주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이민자들의 권리, 투표할 권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늘어났죠. 35년도가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법이잖아요. 그때도 뭐 농부라든가 가정부라든가 또 공무원, 유색인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제 의회에서 30년도 더 지나서 여러 가지 인권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민자들도 보호가 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뉴욕에서 1882년도에 시위가 있고 나서 얼만큼이 지났어요? 100년도 훨씬 100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아마존의 창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죠. 엘라바마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해에
그 주민 발의안 2020년이었네요.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22죠. 예를 들면은 그 우버라든가 리프트 같은 데서 일하는 그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그 이코노미에서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직원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게 통과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직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반 직원, 노동자들이 받는, 근로자들이 받는 베네핏을 다 줘야지 되니까. 건강보험도 주고 휴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차일드 케어 베네핏도 주고 해야지 되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했습니다. 아직도 127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타벅스도 뉴욕에서 지금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실업수당도 올려달라, 임금도 올려달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존의 엘라바마의 창고 노동자들이 한번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투표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그 오너가 여러 가지 처우를 일반 직원과 풀타임 직원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주민 발의한 캘리포니아주의 22에 대해서 연방 판사가 그건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좀 좋아진 거죠. 엘라바마 창고 직원도 이제 노조 설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됐고, 뭐 비정규직 사람들도 어떠한 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유색 인종이고 블랙이거나 브라운이거나 그 당시나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에 있는 로열라 유니버시티의 부교수인 엘리자베스 스탠디 셔머 이 교수는 지금도 이 같은 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절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노동 환경이 좋아진다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지 된다는 형태의 더 힐에 실린 기고문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그 악시오스를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미국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 미국은 뭐 발달한 자본주의니까 뭐 50% 되지 않겠어? 에이, 60%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미국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0% 남짓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대변을 하는 건데, 2020년에요. 봉급받는 사람의 10.8%만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따르겠죠. 스몰 비즈니스가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노조를 만들거나 이러기 힘들어서도 그렇고, 아마존처럼 큰 회사는 회사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그 결성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보다는 0.5%가 늘어났고, 미국에서 노조 가입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5년, 그것도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좀 더 많이 가입하네요. 11%, 여자가 10.5% 해서 평균 10.8%. 나이로는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이층이 45세에서 64세. 그 이전에는 어떤 경우는 회사의 눈치도 좀 봐야 되니까 내가 프로모션 돼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야지 되고 봉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를 밉게 보면 안 되니까 이런 이유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 64세 이후에는 이젠 다 끝났고 뭐 거의 은퇴할 때니까 적극적으로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뭐 이런 그 무브먼트 같은 것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다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노조에 가입하는 인종이 가장 많은 그런 그룹은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전국 평균이 10.8%인데 11.2%. 인구는 백인 인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요. 백인은 평균보다 적습니다. 불만이 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10.3%. 에이시아는 더 적어요. 워낙에 뭐 소리 내고 문제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는 인종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불만하면 너 딱 찍힌다. 뭐 이런 얘기 부모들이 교육 많이 시키셨잖아요. 최근까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에이시아는 노조에 가입한 게 8.8%, 라티노는 더 적습니다. 히스패닉은 8.5%. 그리고 이것도 공무원이 많아서 그렇죠. 공무원이 이제 34.8%가 가입을 했고 일반 민간에서는 6.3%, 이리저리 합쳐서 이제 평균 10.8%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노조가 미국 직장의 그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지 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조업이 많았죠. 그러니까 담배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항구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시위를 하고 우리 임금도 올려달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제조업이 뭐 그렇게 되지 않고 제조업도 전부 뭐 자동화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무튼 노동절은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알고 축하해야지 된다. 1800년대 말부터 1882년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온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어쩌죠? 오늘이 9월 6일인데 오늘로 이제 끝났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연방 실업수당이 지급되던 게 처음으로 없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가장 최근에 $300씩 지급했던 것 없어졌고 그리고 그럼 얼만큼이나 이 실업 연방 수당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NPR 방송은 900만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 같은 데는 7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750만 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연방정부, 공화당 주정부 반 정도는 26개든가요? 28개 주던가요? 이미 연방정부에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만 이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 끊기는 것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룹은 소수인종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가운데서는 여성입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뭐 7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3만 5천 개밖에 안 됐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태에서 연방 실업수당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이 되는 거죠. 차일드 케어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팬데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운전대에 앉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경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경제를 잡아야지만 된다 하는 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이제 여러 주에서 변화하는 주마다 완전 이쪽에 서 있는 주가 있고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는 주들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딴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레곤주의 포틀랜드가 굉장히 진보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내일 모레 오레곤 그 포틀랜드 시의회가 하나를 투표를 하는데 아마 그 통과되겠죠. 포틀랜드의 시장이 그 테드 윌러라는 민주당 시장인데 텍사스주와 우리가 상품 거래, 무역 거래, 서비스 거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히 이제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있죠. 텍사스주를 사업차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왜냐하면 그 낙태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 6주일 이후에는 거의 어떤 경우에도 근친상간, 강간이라도 아이를 낳아야지만 된다 하는 낙태금지법이요. 그때 이제 심장박동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때 심장박동 소리는 심장박동 소리가 아니라 초음파 기계 소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6주일 정도, 임신 6주일 정도의 그 태아는 심장 그 판막이 생기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심장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그 심장 그 밸브가 그런 것을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심장 판막이 생기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느냐. 다만 초음파로 이제 그 기계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가 그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레곤주 포틀랜드 시에서는 이 법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주장이에요. 시의회에.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임산부의 웰빙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일하게 이 법이 이득이 되는 사람 그룹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그 기독교의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자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 분리에도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 낙태를 지지했었다가 뭐 성향이 대개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서 복음주의자 표를 받기 위해서 이 낙태 금지, 낙태 반낙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화됐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수적으로 간다 하면서 그 맨 앞에 낙태 금지를 내놓는 거죠. 오레곤주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고 텍사스주의 공화당 그렉 아보트 그 주지사는 지금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를 했나요? 그 텍사스의 팔러시 프로젝트 유니버시티 오브 어스틴의 이제 공공조사 연구 그 여론센터가 조사센터가 조사를 했더니 1,200명을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오차 범위는 2.83%입니다. 그랬더니 지지하는 사람이 4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죠. 그것과 비슷한 지지율이네요. 지금 50%가 나는 그를 지지하지 않아 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6월 달과 비교를 해보면 6월 달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 추세 자체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텍사스 사람들 52%가 텍사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8년 이후에 최악입니다. 특히 무당파들이 실망했다는 것에 신경을 써야지 되죠. 왜냐하면 재선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가 무당파는 30%만 지지를 합니다. 지금 텍사스의 현 주지사를 6월 달에 41%였는데 몇 개월 사이에 11%가 빠진 거죠. 공화당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77%에서 73%로. 민주당에서도 더 내려갔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이 사람 안 찍고 공화당은 어차피 찍으니까 상관없다 하더라도 무당파 사이에서 11%포인트나 지지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유는 뭐 마스크를 왜 써야지 돼?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시큰둥 그리고 낙태법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뭐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투표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당파가 텍사스 주지사 지지에서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위기고요. 바이러스는 정말 여러 가지 학생들 개학하는데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풀타임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는 39%밖에 안 된다고 오늘 아침에 CNN 방송이 보도를 하던데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받은 12살 미만 그러니까 11살까지 아이들이 있고 뭐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누군가가 걸리면 지금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이 상황에서 양호교사는 좀 없다고 하고 플로리다주에서는 더 이상 일반 그 외래 환자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브라질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그 월드컵 이제 그 예선 경기가 어제 치러졌어야지 되는데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연기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보건연구소가 아르헨티나 그 선수들이 가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대단한 선수들이니까 뭐 유럽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에 속해 있는 선수가 이 브라질에 지금 온 아르헨티나 선수가 국가대표팀이 뭐 한 3명인가 있는데 뭐 원래 그 브라질의 법에 따르면 지금 보건법에 따르면 영국에서 머물고는 14일 되면은 안 된다.
격리하기 전에는 이전에는 안 된다. 우리 브라질에 입국하면 그런 게 있는데 선수 3명이 가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축구 국가 대 국가의 축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그 리오넬 메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이미 사흘이나 여기 들어와 있었었는데 그거 뭔 소리야?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 지금 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모든 그 정부 또 모든 분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인데 다시 델타 변이 감염률이 높아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냥 분명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도 포함되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영국, 뭐 미국에 이어서 일찍 접종을 했죠. 그리고 인구가 뭐 대단히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3월 25일에 완전히 접종한 사람이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6월 달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로 밖에 나가서 우리는 다 웬만큼 접종이 됐으니까 즐겨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하고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퍼펙트한 스톰이죠. 일찍 맞아서 백신 접종, 일찍 맞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면역률이 떨어지고 특히 게다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이 아니었는데 델타 변이가 6월 이후에 막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속수무책이 돼버린 겁니다. 면역성이 약한 시기에 델타 변이가 확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감염자 보면은 거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았다. 3월 달에 이미 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마다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국가마다 다 달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노년기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그 가능한 사람 중에서 높다 하면 정말 높은 건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젊은 인구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그 낳아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없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능한 사람 78% 접종했다고는 하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종교적으로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2살에서 20살 사이에 110만 명 가능한 사람 중에서 안 맞은 사람인데 그 110만 명 안 맞은 사람의 대부분은 12살에서 20살 사이 백신 접종 받아도 되는데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78%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58%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를 뭐 백신이라든가 감염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유할 때는 인구비 비율도 있고 감염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역시 나이별 비교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지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률 그 정도의 접종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또 그 팔레스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78%나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접종률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팔레스타인도요. 어떤 백신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거부율도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본인들이 그 백신을 개발하지도 못했으면서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백신을 비싼 돈 주고 사다가 국민에게 다 맞히는 나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fully 접종받지 않았는데 뭐 서한지구 가자지구의 8%밖에 접종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점령 지역 이런 곳에 올 수 있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감염률이 높은 나라가 됐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도 일찍 시작했죠. 그런데 뭐 4차도 한다. 이스라엘에선 벌써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 부스터샷에 대한 그 여러 가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파이저는 뭐 미국에서도 예정대로 된다고 하고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은 아직 최종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 9월 말에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푼다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 따라서도 개인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평균 뭐 6개월 되면 8개월 되면은 그 면역률이 항체가 뭐 줄어든다 이런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건강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뒤에 오늘 노동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 이것도 기고문인데 또 힐에 쓰여진 기고문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또 다른 신문들도 방송들도 할러데이이기 때문에요. 조금 느슨하게 뉴스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그 더 힐이 좀 뉴스를 많이 생산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피니언이 맨 앞에 노동절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그리고 이런 내용은 노동절이 아니면 소개해드리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립시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좀 줍시다 하는 기고문입니다. 더 힐에 실린 의회 신문이요. 이분이 척 콜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Institute for 그 Policy Studies라는 그런 그 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그 소장이세요. 그리고 뭐 여러 권의 관련 책을 쓰신 분인데 우선 기간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간산업은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가 돼서 뭐 1조 달러 조금 넘죠. 그렇게 해서 하원의 온건한 민주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지 된다. 액수는 어떻고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꽉 그 막혀 있는데 기간산업안은 반드시 통과돼야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근로자를 돕고 근로자를 돕는다는 게 부의 불균등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서요. 1년에 5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 뭐 0.1%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정부라는 게 어떤 그 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불균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특히 팬데믹 시기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UN 그 사무총장 얘기도 곁들여서 부자 세금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너무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내야지 된다. 불균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긴급한 법을 지금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다고 하죠. 부자에게 돈을 세금을 더 내게 해서 24억 달러를 걷어서 팬데믹을 막는 기금으로 지금 쓰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세계은행도 다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세금으로 코비드 기금을 만들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부자가 아마존처럼 엄청 많이 지금 확대가 돼서 그 월마트를 지금 쳐부쉈잖아요. 아마존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그리고 영국의 정말 그 기구 이런 것을 부의 불균등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잘 하는 그 옥스팜 같은 경우가 억만장자가 세계에 지금 현재 얼만큼 있냐면요. 인구는 뭐 그렇게 많은데 2,690명이 있답니다. 억만장자가. 이 세계 억만장자들이 팬데믹 기간에 부가 얼만큼 다 합쳐서 늘어났냐면 5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2,690만 명이 5조 5천억 달러면 지금 기간산업 미국에서 한다는 게 1조 2천억 달러. 이 기간산업 안에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몇 배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옥스팜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이긴 하네요. 뭐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번 돈, 팬데믹으로 번 돈 99%를 세금으로 물게 해서 백신 접종을 세계에 골고루 하고 실업 수당도 주고 그렇게 내고도 550억 달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더 번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오면 세계에 억만장자가 2,690명이 있는데 미국에 708명이 있답니다. 이 억만장자가 2020년 지난해 3월 팬데믹이 한참 시작되는 그때부터 부가 1조 8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간 산업 한다는 게 1조에서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것보다 많은 거예요. 708명이 1년 동안에 팬데믹 때문에 1조 8천억 달러를 더 벌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탑 7명의 억만장자의 부가 1조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탑 7명이요. 기간 산업 정부가 뭐 몇 년 걸쳐서 하는 그것의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은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페이롤 책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해가 몇 해였던가?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해서 지금 슈퍼 리치가 더 부자가 되는데 정말 아래 4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 부자뿐만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돈을 번 회사에도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텔레메디신, 온라인 소매, 딜리버리 회사, 제약 회사, 게이밍 회사 이런 데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결국은 오너하고 탑 매니지먼트 그 포지셔닝에만 돈을 줬기 때문에 같이 돈 벌었는데 그 회사에서 근로자는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직접 일을 하는 개미 군단은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CEO 내지는 그 탑 관리직 사람 대 일반 일꾼의 그 돈의 차이가 351대 1. 유럽보다 무척 많아요, 미국이. 이 갭이 커요. 팬데믹 이전에는 299대 1이었는데 이게 351대 1. 내가 1달러 벌면 저 사람이 351달러를 버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가 장기적으로 임금 평등이 없고 너도 회피하지 않고 나도 회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1978년부터 2020년까지 CEO의 그 페이가 1322%가 올랐답니다. 보통 일꾼은요 18% 올랐다는 거거든요. 보통 일꾼의 임금이 18% 오를 때 CEO의 임금은 1322%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이런 것을 좀 규정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공화당은 절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뭐 하원 조금 상원에서 동등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것이 힘들고 일단 기간 산업이라도 통과돼서 기간 산업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는 빈곤율이 뭐 50% 이상 어린이 빈곤율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뭐 이런 그 얘기입니다. 노동절의 우선순위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콜린스였죠. 라스트 네임이 척 콜린스라는 분이 의회신문 더 힐에 보낸 어피니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탈리반이 1990년대 소련이 나가고 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카불 북쪽에 그 무슨 밸리죠? 이 판지쉐르 밸리 그쪽 지역까지 완전히 정복을 했답니다. 이게 큰 두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인데 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정복하기가 힘들었었던 이곳까지 정복을 했다는 것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9.12 사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할 때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딱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침공할 때 그곳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탈리반이
지금 4대의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원래 약속은 미국 사람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서류가 있으면 내보내주겠다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 하지를 못했고요. 해서 1,000명 정도가 어제 나오지 못했고 예정됐던 사람이 미국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땅에 군인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 영해, 영공 뭐 이런 데도 미국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탈레반이 무슨 일을 할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탈레반과 협조를 해야지만 미국 사람들 약 100명 정도 있다고 하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싶어 할 텐데 탈레반의 모든 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창 NFL이 선수들에게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그것 하면 해고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는데 NFL이 선수들이 헬멧에 사회 정의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금지하라, 미움 금지하라, Black Lives Matter 뭐 이런 그들의 스토리를 말하라 이런 6가지 문구를 딱 적은 것을 쓸 수 있도록 곧 그 결정을 할 예정이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